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7부 어둠의 땅. 우리 우아미를 한번 만나보기라도 했으면. 개동이는 한참이나 있다가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만나보는 일이라면 주선을 하리다. 내일 낮에 찾아오시오. 그러면 개동이는 몸을 돌려 세웠다. 장 선생은 그들이 홍바오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구할 방도가 없다는 것도 말이오. 영산정 대문을 나서는 개동이의 뒤통수에 대고 양만석이가 화살을 쏘아대듯 큰 소리로 내질렀다. 순간 개동이는 온몸이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는 기분이 되어 쫓기듯 고삿을 빠져나왔다. 개동이는 피를 흘리는 기분으로 어둠에 덮인 영산강 물뚝을 타고 새끼내로 돌아갔다. 그는 깊은 강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답답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님, 우아미와 새끼네 사람들이 또 붙잡혀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힘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을 돕지 못하면 저는 새끼네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요. 이럴 때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요? 차라리 제가 그들 대신 붙잡혀가서 벌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요. 개동이는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울부짖었다. 그러나 울부짖음에 대답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개동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새끼네에 돌아오자 새끼네 다리까지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덕만이 어머니와 또 시기의 처 그리고 헌병들에 붙잡혀간 사람들 가족 모두가 나와서 개동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끈끈한 어둠처럼 그를 둘러쌌다. 어찌 그럼 되었는거라오. 우리 덕만이 살아나올 수 있겠는거라오. 덕만이 어머니가 개동이의 손을 잡고 흔들며 물었다. 우리 배돌씨 앞시는 어쩝디요? 내외를 하느라 평소에는 얼굴 마주치기조차 두려워했던 또시기 아내도 애타는 마음으로 바투 다가서며 물었다. 개동이 내가 간 뒤로 마을 사람들이 홍바오 집으로 가서는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빌었단다. 홍바오가 헌병대에 가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면 안 됐구나. 쌀분이가 우아미 소식을 묻는 대신 그렇게 말했다. 걱정들 마십시오. 다들 곧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것이구로만요. 그러니 집에 돌아가셔서 기다리십시오. 개동이는 자신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어딘가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없게 들렸다. 양만석을 만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데다가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마을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무거운 걸음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우리 우아미가 내일은 돌아오겠디야. 집으로 돌아가면서 쌀분이가 다시 물었다. 아마도. 개동이는 애매하게 말끝을 흐렸다. 아이고, 우아미 그놈은 저희 아버지를 다켜서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한단께. 홍바오가 소장료를 갖다 바치건 저희 각시를 업어다 주건 냅둘 것인지만 못한다고 홍바오를 족줄 것이냐.
우아미 그놈 요번에 연금을 받았어야 그래서 그 나대기 좋아하는 성미를 주저앉힐 수가 있을 것인게 저번 참에 점포수로 혼내주고 암심을 샀을 적부터는 언제 한번 되게 연금을 보자 했더만. 쌀분이가 어둠을 더듬으며 말했으나 개동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우아미가 한 일에 대해서 탓하고 싶지가 않았다. 우아미 이번 참에 연금 보고 돌아오거든. 개등이 네가 잘 타이르거라. 앞으로는 넘들 하는 일에 나대지 말고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으라고 말이다. 그래서 무사한 법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헌병대에 붙들려간 우아미 등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흘이 훌쩍 지나고 다시 닷새가 흘렀으나 그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없었다. 그동안 홍바우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을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스스로 헌병대에 찾아가서 자기한테 문매를 간 새끼네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통사정을 해보았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개동이를 찾아와서 매달렸다. 그러나 개동이로서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한사코 그들을 피하고만 싶었다. 들꽃이 시들고 강변 찬바람이 날을 세우고 서슬이 펄해지기 시작할 무렵에 붙들려간 그들은 영산강변 갈대밭에 무서리가 하얗게 내릴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새끼네 젊은이들이 홍바우에게 문매질을 한 죄로 헌병대에 붙잡혀간 지 달포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가족들이 애를 끓이고 있는 중에 미우라의 마름 점포수가 헌병들을 앞세우고 마을에 들이닥쳤다. 헌병대에 붙들려간 젊은이들이 오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미우라와 그의 마름 점포수의 농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새끼네 사람들은 사립작을 안으로 걸고 누구 한 사람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점포수는 마을 초입에서부터 사립작을 발로 차서 떼밀고 집 안으로 들이닥쳐서는 소장료를 내라고 큰 소리로 윽박질렀다. 이것들이 용가리를 삶아먹었나. 무신배짱으로다가 여태 소장료를 바칠 생각을 안 는겨. 헌병을 앞세우고 사립작을 밀어붙이며 판도린의 마당 안으로 들어선 전포수는 아무도 얼굴을 내밀지 않자 화가 치밀어 목소리가 높아졌다. 판도리는 끝내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전포수는 낚시눈을 치뜨고 토마루에 널려진 미투리들을 쓸어보면서 각 가래침을 우려내 뱉었다. 판도리, 냉큼 나오지 못하고 어디야? 전포수가 판도린의 안방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야 얼굴이 누루퉁퉁하게 뜬 판도리 아내가 두려움으로 몸을 조그맣게 웅크리며 방문을 열고 나왔다. 집에 없구만이라우. 판도리 아내는 한사코 고개를 무겁게 떨어뜨리며 잦아 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거짓말 마시오. 판도리가 집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왔으니까. 암튼 판도리는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은께 소장료라 내시오. 오늘 중에 소장료를 내지 않으면 우리 미우라 주인님께서 소자권을 빼앗고 이 집에서 내쫓으라는 분부를 하셨음께. 전포수가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턱끝에 힘을 주어 거만하고도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시기. 소장료를 내지 않으면 당장 집에서 쫓아내고 말겠다는 전포수의 욱대김에
판돌이의 처가 놀란 얼굴로 중얼거렸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해지기 전에 소장료를 미우라 주인님 댁으로 갖다 바치도록 하시오. 해름가장 기다렸다가 소장료를 갖다 바치지 않을 시는 저녁에 이 집에 와서 불을 질러 불랑께. 전포수는 다시 한번 토마루에 널려있는 미투리를 쏘아보고 나서 사립작 밖으로 나갔다. 그는 판돌이 집을 나가면서 연신 헛기침을 쏟아내다가 어깨 높이의 얕음한 돌담 모퉁이를 돌아 또식이네 사립작 앞에 걸음을 멈추어 섰다. 또식이네 사립작도 닫혀있다. 전포수는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서 사립작을 거는 경우란 집안에 돌림병자가 있거나 반갑지 않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전포수는 사립작을 닫아건 새끼줄을 밀어 올렸다. 그리고 오른발로 사립작을 걷어찼다. 이 집 사람들도 다들 되졌남? 전포수는 집안이 냉랭하게 얼어붙은 것을 감지하고 그렇게 쏘아댔다. 그때 또식이 아버지 봉구 영감이 벌컥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오더니 날카로운 눈초리로 전포수를 노려보았다. 소장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까장 소장료를 바치지 않을 시는 소자권을 빼앗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텐게 그리하시오. 전포수는 봉구 영감이 무섭게 자기를 쏘아보는 앞에서 능글능글 상대를 휘어보며 말했다. 뭐여? 소장료를 내라고? 나는 외놈한테 소장료를 바칠 수가 없네. 여기가 어디 외놈들 땅인감? 여기가 분명 조선 땅인디 어째서 외놈한테 소장료를 낸단가? 자네도 조선 사람 실개를 달고 조선 땅에 삼시롱 그런 말이 나오는감? 그러고 말이여, 소장료를 받아갈 티면은 우리 자성놈부터 내놓소. 우리 자성놈을 갖다가 가둬놓고 소장료를 내라고 후다니 무슨 염치로다가 그런 소리를 하는가? 봉구 영감이 거침없이 쏘아대자 전포수의 표정이 험하게 일그러지면서 옆에 총을 메고 서 있는 헌병의 눈치를 살폈다. 전포수를 따라온 일본 헌병은 봉구 영감이 필시 자기네들을 욕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전포수보다 험하게 눈을 부라리며 봉구 영감의 가슴팍에 총뿌리를 들이댔다. 방에서 가슴을 졸이며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던 또식이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박차고 뛰어나와서 헌병 앞에 엎드렸다. 살려주시오. 날이 소장료를 낼 텐게 우리 시아버지를 살려주시오. 또식이 아내는 일본 헌병 발뿌리 아래 엎드린 채 울부짖듯 말하며 손을 싹싹 비벼댔다. 나를 죽일 테면 어디 죽여봐라. 우리 자석이 고생을 하는디 내가 살아서 뭐 얻었거냐. 자, 어서 나를 죽이거라. 봉구 영감은 일본 헌병과 전포수를 번갈아 보며 소리쳤다. 아버님, 이러지 마시오. 어쩌자고 이러시는 거라오. 또식이 아내는 다시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부다누며 매달렸다. 나는 외놈들한테는 소장료를 받을 수가 없음께. 소장료를 받아갈 테면 나부터 죽이란께. 봉구 영감은 며느라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매달리며 애원하는 것에는 들은 신용도 하지 않은 채 더욱 기세를 올리며 소리쳤다. 그러자 전포수 쪽에서 오히려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일본 헌병에게 그만 나가자는 눈치를 하고는 휘적휘적 사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암튼 오늘 중으로 소장료를 내지 않으면은 소작권을 주지 않을 텐게 그리 아쉬워. 사립을 나가면서 전포수가 마지막 으름장을 놓았다. 내 몸에 구더기가 생기기 전에는 택도 없다. 봉구 영감이 전포수의 뒤통수에 대고 맞대들었다. 전포수는 사립을 나가며 퇴퇴 침을 거듭 뱉었다. 그는 연신 퇴퇴거리며 작은 두껍다리를 건너 덕만이네 집 모퉁이에 이르렀다. 덕만이네 집 사립짝은 열려 있었다. 덕만이 어머니는 사립짝을 헐쩍 열어놓고 지게를 받치는 실팍한 작대기를 들고 전포수가 집 안으로 들어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을 기다리다 지친 덕만이 어머니의 두 눈을 질컥하게 물커져 있으며 아들을 붙잡아간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살기마저 뻗쳐 있었다. 전포수는 덕만이네 집 앞에 이르러 덕만이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섬뜩한 기분에 걸음을 멈추었다. 네 이놈 잘못났다. 네가 우리 덕만이를 붙잡아갔자. 내 놈이 우리 덕만이한테 앙심을 품고 안 갚음하려고 붙잡아갔자. 전포수를 발견하자 덕만이 어머니가 작대기를 휘두르며 소리소리 질러댔다. 전포수는 덕만이 어머니가 휘두르는 작대기에 맞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몸을 피하다가 헌병의 등 뒤로 몸을 숨겼다. 내 놈들은 제 한패거리야.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와서 쥐네 행세를 하는 내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내 이놈들 오늘 나 죽는 꼴 볼래. 덕만이 어머니는 총을 메고 있는 헌병에게 마구 욕을 퍼부어댔다. 그러자 일본 헌병이 조금 전 봉구 영감한테 했던 대로 덕만이 어머니의 가슴팍에 총을 들이대고는 당장 방아쇠를 잡아당길 기세로 얼굴을 험하게 일그러뜨렸다. 그러나 덕만이 어머니는 조금도 놀라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래요, 어디 죽여봐라. 어디 나한테 골백번 청지를 해봐라. 나는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나는 너를 몰아내고 말 거야. 덕만이 어머니는 살기도친 눈으로 일본 헌병을 꼬나보며 악에 받쳐 소리쳤다. 이때 덕만이 처가 밖으로 뛰어나와 시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덕만이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끌려 들어가면서도 계속 전포수와 일본 헌병에게 욕을 퍼부어댔다. 전포수는 이날 새끼네 가가 호호를 돌아다니며 해걸음 안으로 소정료를 바치지 않으면 소작권을 빼앗고 집에서 쫓아내고 말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그는 무서리가 녹기도 전에 새끼네에 왔다가 종일 설치고 다니다가 해가 상투머리 위에 떠올랐을 때에야 돌아갔다. 그가 한바탕 마을을 휘젓고 돌아간 후에도 새끼네 사람들은 미우라에게 소장료를 갖다 바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일본 이주민에게 소장료를 바칠 수가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소장료를 내라고 윽박지르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괘씸하여 참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지은 집에서 쫓아내고야 말겠다는 엄포에는 울분이 머리 끝까지 뻗질러 올라왔다. 모두가 그놈의 동척 때문이요. 동척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가. 동척이 이 땅에서 우리를 내쫓고 외놈들을 불러들일 속셈이요. 동척이 있는 한 우리는 끝내 땅과 집을 빼앗기고 말 것이구만. 그러니 동척을 없애야 해요. 우리가 죽든가 동척을 없애 불든가 둘 중에 하나요. 동척이 살면 우리가 죽고 동척이 죽으면 우리가 사는겨.
전 포수가 마을을 휘젓고 간 날 밤에 개동이네 아래채에 모인 새끼네 남정네들이 머리를 맞대고 앞일을 걱정하던 중에 칠복이 영감이 말했다. 칠복이 영감의 그 같은 말에는 모두들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은 어찌 그럼 했었쓰겄는가? 또 시기 아버지 봉구 영감이 물었다. 내등 말한 게 그랬었네. 우리가 살라면 동척을 없애 뿌려야 쓴단 게. 덕칠이 영감이 신경질적으로 툭 내질렀다. 동척을 어찌게 없앤단가. 동척 힘이 얼마나 센디. 동척은 우리들이 종살이 할 때 상전보다도 더 셀 것인디. 봉구 영감이 맥없이 말했다. 그는 나라님도 못 당하는 힘센 동척을 무슨 수로 없앨 것인지 막막하기만 하여 저절로 힘이 빠져버렸다. 항우장사도 댕댕이 덩굴에 부러지고 큰 방죽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단 말 못 들었어? 맞는 말이구만이라. 우리가 동척을 이길 수 있을까? 죽기 아니면 살기제. 가보년 때 일을 잊었는감. 그때는 참말로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겨났을까 몰라. 그때는 우리가 진 것인가 이긴 것인가? 졌으니까 새끼네 사람들이 고향을 등졌제. 꼭 졌다고만 할 수는 없어. 그때 졌으니까 외놈들이 몰려온 거 아닌감? 그것은 우리가 진 탓이 아니여. 암튼 그때도 죽기 아니면 살기였제. 너희들은 그때 일을 잘 모를 것이다. 죽창을 들고 나주 관하로 쳐들어갔을 적에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듬시로 힘이 불끈 솟더란께. 개동이 아버지 웅부 생각 난 거구만. 새끼네 젊은이들은 봉구 영감과 덕칠이 영감의 주고받는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들은 가보년에 그들 아버지들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기 위하여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것처럼 그들도 동척과 싸우고 싶었다. 그리하여 지금 그들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도 그들 자식들에게 동척과 싸웠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고 싶었다. 당장 동척을 없앱시다. 고사리도 꺾을 때 꺾듯이 당장의 일판을 벌입시다. 우리들만은 안 된다. 가보년 때도 여러 마을에서 한꺼번에 들고 일어났으니까 그만치라도 힘을 썼던 것인게. 칠복이 영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젊은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부름에 개태 사람들한테도 기별을 합시다요. 우리 일에 힘을 보태줄란가 모르겠다. 어찌 이것이 우리 새끼네만 해당되는 일인거라. 처지가 다 같은디. 허기야, 그렇지. 땅 파묻고 사는 사람들은 죄다 처지가 같지. 부름의 사람들한테는 지가 기별을 해야겠구만이라오. 하면 개태는 지가 가지라오. 개동이 생각은 어때요? 처음부터 말없이 앉아있기만 한 개동이에게 칠복이 영감이 뚜벅 물었다. 개동이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잠시 미적거리며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만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이웃 마을 사람들과 떼를 지어 동척으로 몰려가서 일본 사람들과 맞서 싸우게 되면 홍바우 일로 붙잡혀간 우아미 등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더욱 멀어진다는 것을 아는 터라. 마을 사람들의 그 같은 뜻에는 선뜻 찬성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었다. 동척과 싸우게 되면 우아미 등이 풀려나오게 되기는커녕
더 많은 새끼네 사람들이 다시 붙들려가게 될 뿐만 아니라 전 보수의 말 맞다나 소작권마저 빼앗기고 말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억지를 쓰면서 소작료를 내라고 욱대기는 동척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땅을 완전히 그들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새끼네 사람들의 말에는 긍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동척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동척의 종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동척과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마을 사람들의 용기에 숙연해졌다. 개동이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들의 얼굴을 바로 볼 수조차 없었다. 매천 선생의 절명시가 생각났다. 아, 개동이 생각은 어때요? 그가 오랫동안 대답을 못하고 있자 다시 물어왔다. 글쎄요. 동척을 이 땅에서 물어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다가 동감이지만 우리한테는 그럴 힘이 아직은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되려 이쪽에서 큰 피해를 당할까 해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한테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동이는 말을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랑께로 개동이 선생 말은 아적 우리한테 힘이 없은께로 더 두고 보자 이 말 아니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언제 힘이 생기겠는디. 이대로 냅둬갔다는 나날이 우리들 힘이 무장 빠지기만 할 것인지 더 두고 보자니. 그것은 안 될 일이여. 세월이 갈수록 동척은 더 강해지고 우리들은 약해질 것이 뻔한 일 아닌가. 시방이니까 우리가 동척을 맞상대해볼 생각을 갖게 되제. 2, 3년만 지나도 이런 생각은 당최 못하게 될 것이구만. 봉구 영감이 개동이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봉구 영감의 말에 저마다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봉구 영감의 말 맞다나 날이 갈수록 그들은 힘이 빠져서 종당에는 동척에 매여 종살이하듯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뻔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그들과 맞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어르신네 말씀이 옳습니다요. 개동이는 봉구 영감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는 너무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고 고개를 숙인 채 할 말을 잃었다. 이 같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교단에 서서 이들의 자식들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마음이 무거워졌다. 개동이 자신은 그들이 동척과 맞싸우고 나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보복을 걱정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생각하기 전에 그들이 다시 동척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장선상은 모르는 척하고 굿이나 보소. 이런 일은 머릿속이 빈 우리들이나 해야지. 장선상 가치로 아는 것이 많은 선비님은 못하는 법이 아니까 우리들한테 맡기소. 우리 새끼네 자랑인 장선상이 이런 일로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될 일인께. 허주머니라오잉. 장선상은 절대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일이지라오. 그러다가 훈도자리에서 쫓겨나기라도 하면은 어쩔 것이오. 장선상이야말로 우리 새끼네 태양인디. 마을 사람들이 개동이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개동이의 귀에는 그들이 자신의 비굴함을 비아냥거리는 것만 같아 심신이 죄어들었다. 절대로 동척은 이 땅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요.
개동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곧 후회하였다. 자신의 그 말이 결국 마을 사람들로부터 마지막 남은 힘과 용기를 빼앗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 땅에서 물러설 수가 없지. 우리가 우리 땅에서 물러서 가면은 갈 데가 없어. 죽는 일만 남았은 게. 함은 그렇지. 시방 우리가 벼랑 끄트머리에 남아있어. 죽는 일만 남았지. 우리가 우리 땅을 저버리면 어디 가서 발붙이고 살겠는가? 그렇게 되면 죽은 목숨이나 매 한 가지 아닌가? 그렇고 말고 죽은 목숨이고 말고. 마을 사람들은 개동이를 보면서 비장하게 말했다. 순간 개동이는 자신의 몸뚱이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자괴의 탄식을 삼켰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이마에 불도장이 찍혀서도 끝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댔던 증조부의 모습이 당당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되살아난 듯 했다. 아침부터 차가운 강바람이 쌩쌩거리더니 해넘이 무렵이 되자 두꺼운 구름장이 무겁게 짓누르면서 비바람이 휘몰아쳐 올 듯 하늘이 음산하게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새끼네 사람들은 바람이 차가워지자 겨우살이 걱정으로 한껏 마음이 무거워졌다. 해마다 겪는 겨울이었지만 그 해의 겨울은 유난히 더 춥고 고통스러울 것만 같았다. 그들은 겨울이 오는 것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홍바우 일로 헌병대에 붙들려간 마을 청년들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데다가 미우야라의 말음 점포수로부터 소장료를 내지 않으면 땅을 붙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살고 있는 집에서 내쫓고 말겠다는 욱대김에 시달리고 있는 터라. 그의 겨울은 어느 겨울보다 춥고 배가 고플 것으로 예감하였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에게 다시는 봄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속에서 다가오는 겨울이 죽음만큼이나 두렵게 생각되었다. 어둑어둑 날이 어두워지자 새끼네 남정들이 새끼네 딸이 건너 마을 초입에 있는 물목구비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나시며 쇠스랑, 괭이 등 쇠연장을 들었다. 그날 밤에 동척을 몰아내기로 하였다.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상전 노릇을 하는 동척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다시 그들의 땅을 되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무릅쓰고 동척과 싸우기로 약조한 날이다. 그 길만이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다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다. 얼추 다들 나왔는가? 봉구 영감이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봉구 영감은 오른손에 낫을 들고 있었다. 마을 청년들이 한사코 나서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봉구 영감은 헌병대에 붙들려간 아들 대신에 살아생전 땅이라도 되찾고야 말겠다면서 되레 젊은이들보다 더 극성스럽게 앞장을 서겠다고 했다. 홍바우만 빼고 얼추 다들 나왔는 갭이네요. 홍바우한테도 기별을 했간디? 하지 말라고 하셔놓고는 그러시는구만이라오. 언제 또 우리한테 등을 돌릴지 모를 놈이야. 참, 개동이 선상에 안 보이는구만. 그 사람은 요번 일에 끼워 넣지 않기로 했지 않은감. 어떤 일이 있어도 개동이 선생한테만은 아무 탈이 없어야 하네.
그 사람이 새끼네를 지켜줄 것인께 말이오. 칠복이 영감이 해수병 때문에 숨을 골골거리면서 젊은이들을 타일렀다. 아만, 그렇다고 얼굴도 삐끔하네라우. 우리들이 동척과 싸우기로 간다는 것을 뻔히 암시롱. 이때 개동이가 새끼네 다리를 건너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는 희끄무레한 초저녁 달빛을 밟으며 느린 걸음으로 다리를 건너 마을 남정네들이 식구들 몰래 연장들을 챙겨들고 집에서 나와 웅게웅게 모여있는 물목구비 쪽으로 걸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개동이가 그들 가까이로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서 장계동 선상을 돌려보내소. 칠복이 영감이 가래 끓는 목소리로 또삼이에게 말했다. 그러나 또삼이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냉큼 가서 계동이 선상을 돌려보냈나라니까. 칠복이 영감이 다시 소리쳤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장계동이가 새끼네 다리를 건너 그들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장계동은 말없이 마을 사람들을 휘둘러 보았다. 물목구비에 모인 새끼네 남정들의 수가 잘해야 15명이 될 듯 싶었다. 그 수로 동척을 몰아내겠다고 연장을 들고 나선 것을 본 개동은 답답함에 앞서 서글픔이 뻗질러 올랐다. 불과 20도 못 되는 이 수로 어떻게 동척과 싸우겠다는 겁니까요? 더구나 이쪽은 겨우 낫과 소스랑이 고작이지만은 저덕에는 총이 있지 않습니까요? 개동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걱정스럽게 말하였다. 그의 생각에 새끼네 사람들이 동척과 싸우러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일이나 진배 없게 여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말려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왜 20도 못 된단 말이오. 오늘 밤에 동척과 싸울 사람들은 우리뿐만이 아닌지. 봉구 영감이 말했다. 그는 근동의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합세를 해줄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또삼이 자네 부름의 사람들한테 기별을 했지? 야, 기별은 했는디. 또삼이가 자신 없이 말끝을 흐렸다. 기별은 했는데 어쩌다는 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구만이라. 이런. 봉구 영감은 불만스럽게 입맛을 쩝쩝 다시며 어둠 속으로 부름의 쪽을 질러보았다. 그러나 부름의 모퉁이에 사람 그림자 하나 얼씬거리지 않았다. 부름의 사람들도 올 것이구만이라고.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냉큼 영산포로 갑시다. 새끼네 젊은이들이 말했다. 그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당장 동척으로 드밀고 가서 동척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외놈들을 모두 붙잡아 요절을 내고 싶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개동이가 마을 사람들 앞으로 나서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비굴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의 용기에 머리가 숙여지면서 자신이 더없이 부끄럽게만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들에게 비겁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돌멩이를 맞는 한이 있어도 그들을 말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을 말리지 않는 것이 더 비굴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개동이 선상 보고 같이 가자고 했는감? 자네는
굿이나 보라니께. 칠복이 영감이 개동이를 한쪽으로 밀치며 퉁명스럽게 내질렀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요. 개동은 칠복이 영감의 팔을 잡았다. 이런 겁쟁이. 머리통에 먹물 들어간 것들이라는 것은 죄 이렇게 겁쟁이가 된다니까. 누구인가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우리는 말이시 비급하게 살고 싶지도 비급하게 죽고 싶지도 않다네. 내 땅을 찾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떳떳한 일인가. 그러니 우리들 걱정은 말소야. 개동이 선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부담시 개 죽음으로 가는 것으로 다 뵐 것이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네. 그러니 요번 우리들 일에는 상관 마소. 그러고 개동이 선상 자네는 후담에 학생들에게 우리가 외놈들은 티서 땅을 되찾기 위해서 낫을 들고 싸우다가 죽었다고 사실대로 전해주면 되네. 자네가 올 일은 그것뿐이요. 내 말 알겠는가? 칠복이 영감이 개동이를 붙들고 긴 이야기를 하였다. 칠복이 영감은 말을 마치고 나서 한바탕 골골거리며 기침을 토해냈다. 칠복이 영감의 이야기를 듣고 난 개동이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 밑바닥에서 무엇인가 뭉클하게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슬픔의 덩어리인지 아니면 분노의 불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칠복이 영감은 어느덧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개동이는 한동안 우두커니 혼자 서서 마을 사람들이 모습을 감추어 버린 어둠 속을 뚫어져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 머리통에 먹물 들어간 것들이란 모두 겁쟁이라고 비아냥거리던 누구인가의 목소리가 가슴에 화살처럼 박혀 뽑혀지지가 않았다. 그는 혼자 물목구비 모퉁이에 서서 죽은 사람의 홀령들처럼 흐느적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조차 부끄럽게 느껴졌다. 순간 개동이는 이마에 불도장 찍혔던 증조부를 떠올리면서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재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개동은 차가운 강바람을 온몸에 받으면서 물목구비 물뚝을 타고 걷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뒤따라가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들을 붙들어 세우고 되돌아가자고 설득하고 싶지 않았다. 새끼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웅게웅게 서 있는 모습이 어둠 속에 희끄무레하게 보였다. 왜 여기서 이러고 들리는 겁니까요? 개동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서 칠복이 영감에게 물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네. 헌디 개동이 선상은 돌아가지 않고 여기저기 무슨 일이요? 다른 마을 사람들이라니 여기서 만나기로 했나요? 암만 해도 우리들만으로는. 근동에다 기별을 했다면서요. 기별이야 했지. 그러면 오겠지요. 헌디 근동에서 아무도 안 오면 어쩝니까요? 올 테지. 자오당간 여기서 기다려봐야지.